안녕하십니까, 미풍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플레이션이 무엇인지 간단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디플레이션이란 공급 과잉에 의해서 상품과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른바 물가의 하락이죠. 거기에 따라서 수요도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품 가격의 하락은 생산 고용의 감소를 불러오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를 가속화되고, 침체된 경기는 자산 가격의 하락을 또다시 불러오죠. 여기에 소비가 또 위축되고, 위축된 소비는 상품 가격의 하락을 또다시 불러옵니다. 이러한 악순환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디플레이션과 다른 개념들이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IMF 때 1997년도죠. IMF 때는 주식 및 부동산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외 전반적인 물가는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2007년도 금융위기 때죠. 금융위기 때도 주식 및 부동산은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인 물가는 상승을 하고 있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을 하고 있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과는 다르게 특정 군위, 특정 스펙트럼 안에서의 자산 가격이라든가 물가의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다 아우르는 물가 하락이 나타날 때를, 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날 때를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란 특정 군위, 특정 스펙트럼 안에서의 자산이라든가 가격, 물가의 하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이 나타날 때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경기와 관계없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이퍼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현상들. 예.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율이 아니라 과도한 비이성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보게 되면은 물가가 하락을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단군 이래 대한민국이 물가가 하락한 현상이 이번이 처음이 나왔죠. 자,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정부는 재정 정책 혹은 금융 정책을 쓰게 됩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디플레이션이 나중에는 공황으로 가게 됩니다. 패닉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이때 패닉이 나타나게 되면은 전반적인 모든 주체들이 다 공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주체들이 다 망하게 되죠. 그것을 이른바 공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패닉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통해서 디플레이션을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금융정책이란 금리를 인하시키게 되겠죠. 금리를 인하시키게 되고, 재정정책 중에 재정 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게 됩니다.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을 하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데, 지속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도 경기가 회복하지 않는 국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뿌려도, 금리를 하락시켜도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되도록까지도 하락을 시켜도 경기가 회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것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사례가 최근에 일본입니다.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말하는 일본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일본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프라자 합의죠.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엔화의 가치를 상승하는 것을 용납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 엔화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돈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돈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기존에 올랐던 부동산, 자산 가격들은 일제히 다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프라자 합의와 맞물려서 일본은 부동산이라는 버블이 생기게 된 거죠. 자, 일본이 엔화가 올라가면서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고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자산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 전형적인 디플레이 모습이 그런 악순환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자,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 최근에 중국입니다. 경제지표 동향인데 한국의 최근의 상황과 비슷하게 중국도 생산자 물가지수 말하자면 물가가 지금 하락을 하는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물가지수가 하락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된 거죠. 자,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공급의 초과에서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수요의 감소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감소했다. 이러면 공급은 초과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공급이 넘쳐나니까. 수요는 없는데 물가가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되죠. 이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여러 경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요의 감소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 중국의 경우를 보시면 되고요. 중국이 2012년도죠. 2012년도, 13년도에 비슷한 사례의 물가 하락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중국이 디플레이를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의 성장률 쇼크가 있었습니다. 성장률 쇼크가 있었죠. 그 앞전에 과도한 공급이 성장률 쇼크로 인해서 공급이 초과돼서 나타났죠.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이런 물가 하락이 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12년도, 13년도에도 물가 하락을 겪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수요를 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서 물가 하락을 벗어나게 되죠. 자, 미국의 상황도 한번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1929년 전후로 해서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는 대공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대공황에 빠지면서 이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타났던 현대 경제학자가 있죠.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케인즈가 나타나게 됩니다. 케인즈가 뉴딜 정책이라는 유효 이론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 유효 수요 이론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시켜 가지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죠. 일자리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공황과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 또 미국의 사례가 되겠고, 자, 우리나라의 사례를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도표에 보시면은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가 보입니다. 지금 8월 달이죠. 8월 달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근원 물가 추이입니다. 근원 물가 추이가 전반적인 물가 추이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고 근원 물가 추이가 마이너스가 된 적은 지금 당군 이래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물가 하락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말이 많아지죠. 디플레이션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자산 가치,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주가도 하락을 하게 되고 부동산도 말할 나위가 없죠. 모든 것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하락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내일 사면 더 싸지죠. 그래서 소비를 계속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자,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은 반대의 상황이 발생을 하죠. 내일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한 달 후에 가격이 올라갈지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를 서두르게 됩니다. 그 서두르는 소비는 또 다른 생산을 늘리는 것을 가속화시키고 수요를 또 불러오게 되죠. 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승수 이론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승수 이론을 한번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칸이라는 경제학자가 고용승수 분석을 통해서 승수 이론을 창안했고요. 현대 경제의 아버지라는 케인즈가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승수 이론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승수 이론을 정립을 하게 되는데 이 승수 이론 단일 하나만의 정책이 아니라 여기는 또 가속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데 묶어가지고 유효 이론에서 세부적으로 승수 이론과 가속도 이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플레가 나타나게 되면은 악순환 일이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나 인플레 상황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자산 가격들, 재화나 상품, 서비스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승수 이론이라는 것은 이러한 선순환들을 일으키는 효과를 근원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근원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100억 원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고 파급 효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500원의 소득 증가 효과를 발생했다면 5배 숫자가 바로 승수가 되는 겁니다. 자, 승수 이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수와 가속도 이론이 왜 중요한가를 보시면 되면은 경제의 선순환과 악순환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일어나게 되죠. 재정 지출이 나오거나 지출이 나오거나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산이 확대가 되겠죠. 이러한 생산의 확대는 어떻습니까? 생산이 확대가 되니 당연히 사람이 필요하죠. 일할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고용의 상승을 또 불러오게 됩니다. 자, 고용의 상승은 어떻습니까? 다시 임금의 상승으로 확대됩니다. 생산이 늘려나니까 고용도 늘어나고 임금도 올라가게 되죠. 자, 임금이 늘어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소비가 또 확대되겠죠. 주머니에 돈이 또 늘어나게 되니까. 자, 이런 소비의 확대는 또다시 투자를 또 상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죠. 이러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이 되는데, 자, 여기서 승수 이론과 가속도 이론이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투자를 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투자를 하게 되고 생산이 확대되고 고용이 올라가게 되고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또 소비가 확대되고 또 투자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효과가
배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승수 이론이라고 그러고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반대로 지금 디플레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의 악순환입니다. 예, 경제의 악순환. 디플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정부의 재정 정책, 정부의 경제 정책, 정부의 금융 정책의 실패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경제의 악순환을 보시면은 생산성의 증대, 투자의 증대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인상을 시켜버립니다. 임금을 인상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기업들은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그 임금이 올라간 것만큼 고용을 감소시키게 되죠.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회피하는 편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임금이 당연히 올라가니 법적으로 임금이 올라가게 됐죠. 강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고용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또 생산이 축소가 되겠죠. 생산은 축소된 상황에서 고용은 감소되고 있다. 고용이 감소된 상황에서 생산이 축소되면은 실업자는 늘어나게 되죠. 예. 그럼 생산이 축소되면 또 소비 침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소비 침체는 또다시 투자의 하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투자의 하락은 또다시 임금의 하락으로 생산의 하락, 투자의 하락, 예. 고용의 감소, 계속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명 경제의 악순환이라고 말합니다. 디플레가 나타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경제의 악순환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렇다면은 지금의 상황이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풍이 말하는 결론은 대한민국의 디플레이션은 사실상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모든 상품, 대부분의 상품이죠. 대부분의 상품이라든가 재화라든가 서비스를 제어하는 재화 상품의 경우 원재료를 수입을 통해서 한국 내에서 완성품을 만들고 또다시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자원이 없죠. 기름 한 방울 안 나죠. 대부분의 상품들은 수입을 의존해서 원가를 수입을 통해서 제조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저는 수입 물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 물가. 현재 지금 수입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하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18년도 12월 이후부터는 수입 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손해보고는 각오를 하면서 생산을 하지는 않게 되죠. 예, 생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차라리 생산을 포기할지언정 마이너스가 나고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원가로 이하로 팔 물건을 아예 생산을 하지 않게 되죠. 자, 수입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게 됩니다. 원화 환율이 상승을 하죠. 원화 가치 하락이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수입 물가가 내려가겠습니까? 수입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죠. 자, 일본의 경우는 반대의 현상이었습니다. 일본은 프라자 합의에서 엔화가 가치가 올라가게 됐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본도 자원이 없죠. 대부분의 상품과 재화를 수입을 통해서 원자재를 수입을 통해서 들여오고 자국 내에서 상품을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이 수출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 1990년대 초반의 경우 프라자 합의가 있었다고 했죠.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의 가치 상승을 용인하게 됩니다. 엔화란 것은 미국 달러와 그리고 엔화 두 기축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화를 일반적으로 중기축통화라고 하는데 국제시장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통화가 지금 현재 한 세 가지 정도, 세 개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달러고, 하나는 일본 엔화고, 하나는 유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달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엔화죠. 예. 유로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유로도. 전 세계에서도 유럽과 상대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달러 결제 수단을 쓰게 됩니다. 달러 아니면 엔화죠.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환율 추이를 보시면은 1200원대를 넘겼다가 현재는 지금 1200 밑에 있습니다. 1190원 정도 언저리에 있는데 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원화가 올라가고 있다. 원화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디플레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재화 상품인 가격이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일본 같은 잃어버린 20년, 30년 같은 디플레 상황 그리고 유동성 함정에 빠졌던 일본의 상황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은 오히려 10월 달에는 금리가 인하가 되겠죠. 12월 달에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500조가 넘어가는 510조가 넘어가는 슈퍼 예산이 되죠. 정부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저는 올 하반기 이후로는 거대한 거품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인플레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디플레이션이 불가능한 이유 5가지를 제가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첫 번째가 원화 환율의 상승입니다. 예. 수입 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국 내 한국 내의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생산의 원자재는 수입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화폐 총량의 감소가 없다. 즉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화폐 총량의 감소, 재정 지출의 감소, 금리 상승이 아니라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으로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지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가 원화가 국제수단의 중기축통화가 아니죠. 엔화 같은 기축통화가 아니다. 그래서 원화 단일로의 가치 상승은 불가능하다.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는 있어도 국제 무대에서의 단독으로 상승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아니죠. 중기축통화도 아니고. 다섯 번째가 보시면은 사회주의 정책이 있죠. 일명 좌파 정책이라 그러는데 사회주의 정책이 시행됐던 모든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모든 자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부동산이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가격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격 수준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지표를 보고 환율이라든가 대내외적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역 분쟁을 통해서 물가가 하락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나왔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의 금리가 한번 내렸고 8월 얼마 전에 내렸죠. 그리고 10월 달, 12월 달에도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재정 지출, 원화 환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마 대한민국은 0%에 가까운 금리 인하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이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죠. 현금을 가진 사람. 현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 하락의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도의 하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동산, 달러도 되겠죠. 가장 먼저 달러가 되겠죠. 달러, 금, 부동산 이 3종 세트는 반드시 지금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미풍이었습니다.